2026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된 1월 초, 한 금융 분석가가 내놓은 시장 전망 녹취록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새해 투자 환경의 진짜 속살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죠. 미국 법무부가 연준 회장을 수사한다는 헤드라인이 터졌는데 시장은 의외로 조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맞아요. 분석가는 이걸 시장의 큰 흐름을 바꿀 신호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소음으로 보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거죠. 이런 시끄러운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파악하는 것. 2026년 시장을 움직일 진짜 동력은 뭐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을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법무부 수사를 받는다. 아니, 사실 이것만 들으면 시장에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뉴스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다우지수가 고작 0.6% 하락하는데 그쳤다고 해요. 시장이 이 엄청난 뉴스를 왜 이렇게까지 무덤덤하게 받아들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분석가는 이 상황을 일단은 노이즈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노이즈다. 네, 만약에 시장이 이걸 정말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로 봤다면 작년 딥시 사태 때처럼 장 시작 전에 주가가 5% 넘게 폭락하고 그런 패닉 반응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채권 시장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아, 그러니까 시장은 의장이 누가 되든 연준의 정책 기조,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큰 방향성은 안 바뀔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 기술 발전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도 그대로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큰 엔진은 이번 수사와는 상관없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분석가는 이런 헤드라인에 흔들리기보다는 진짜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데이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진짜 경제 데이터는 뭘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를 짚어주던데요. 네, 첫 번째는 역시 물가지수, CPI랑 PPI입니다. 11월 데이터가 곧 나올 텐데 전년 대비 2.7% 상승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이건 지난달이랑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2.7%면 나쁘진 않은데 지난달과 같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물가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신호로도 읽히네요. 이거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물가가 더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는 정체 상태에 들어섰다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내릴 명분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가 바로 소매 판매입니다. 분석가는 이 지표를 AI라는 화려한 이슈를 걷어낸 기저경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연말 쇼핑 시즌의 성적표가 나오는 셈이군요. 컨센서스는 헤드라인이 0.4%, 핵심 소매 판매가 0.2% 증가로 나와 있던데 이 숫자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너무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연준을 압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예측치인데요. 4분기 성장률이 무려 5.1%로 나왔습니다. 5.1%요? 아니, 5.1% 성장률이라니 이건 뭐 경제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이 자료는 그 숫자에 절대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통계적 함정이 숨어 있었던 거죠. 네, 분석가는 이 숫자를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첫째, 수입이 줄면 GDP 계산식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이건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수요가 줄어서 나타나는 착시일 수 있다는 거고요. 아, 둘째는 천문학적인 AI 관련 투자가 전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1%라는 헤드라인에 현혹되기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소매 판매 같은 기저경제의 힘을 계속 주시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시경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기업들의 성적표를 들여다볼 시간이죠.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는데 가장 먼저 은행들이 나섰습니다. 자료를 보면 은행들한테는 거의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분석가는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잔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순이자 마진 개선되고 경제가 탄탄하니까 대출 수요도 꾸준하죠. 네네. 여기에 M&A나 주식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트레이딩 수수료 수입도 늘고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있으니 자산관리 수수료도 엄청날 거고요. 말 그대로 은행에 좋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골디락스 상황이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런데 시장이 항상 합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런 명백한 호재가 계속되면 투자 심리가 과열되면서 주가가 오버슈팅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이 분석의 반전이죠. 분석가는 이런 모든 호재가 이미 주가에 100%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시티, 웰스파고 같은 대부분의 대형 은행주가 이미 적정 가치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 경제가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갔을 때의 이익까지 현재 주가에 다 녹아 있다고 평가합니다. 와, 그 정도인가요? 그럼 지금 은행주에 새로 투자하는 건 뭐랄까? 이미 차려진 잔치성에 가장 늦게 도착해서 설거지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좋은 소식은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릴 새로운 동력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행주가 이미 적정 가치에 도달했다면 결국 시장의 눈은 다시 성장주, 특히 기술주로 향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자료에서도 핵심 기술주인 TSMC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AI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엔비디아, AMD, 애플 같은 기업들의 칩을 독점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TSMC의 실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적표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온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분석가는 TSMC가 4분기에도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가동했을 거고 AI 관련 칩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아득히 초과하고 있어서 매출과 이익률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도 아주 밝게 봤던데요. 올해 매출이 17%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죠. 지난 2년간 각각 32%, 34%라는 엄청난 성장을 한 뒤에도 또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24년 46%에서 올해 49%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은행주와 비슷한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어떤 딜레마죠? 이 주식이 작년 6월 분석가가 추천한 이후 이미 43%나 급등해서 현재는 거의 적정 가치에 근접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다시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사기엔 비싼 주식이라는 결론으로 가는 건가요? TSMC가 여전히 약간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봐요. 다만 작년처럼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는 뉘앙스죠. 소위 말하는 쉬운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와 기업 실적을 짚어봤으니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변수로 넘어가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1.5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들썩였습니다. 1.5조 달러 정말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분석가는 이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스타일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시작점으로 해석합니다. 아, 일단 질러놓고 본다. 네, 일단 가장 높은 숫자를 던져놓고 거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실제로는 의회와의 조율 과정에서 상당히 깎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예산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방산주들은 유럽의 군비 증강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 같은 호재들로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같은 대부분의 방산주 역시 현재 적정 가치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분석가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또 나타납니다.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방산업체의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거든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돈을 쏟아 붓겠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그래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었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행정명령을 수사적인 발언이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엄포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매우 불분명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분석가는 오히려
장기적인 내재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어요. 만약 그 행정명령이 실제로 실행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정말 역설적인 분석이요. 그건 어떤 논리인가요? 그 부분이 이 분석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말 대폭 늘려서 주문이 쏟아진다면 기업들은 그 돈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생산 능력을 늘리는 설비 투자, 즉 캐펙스에 써야 한다는 거죠. 주가가 이미 적정 가치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띄우는 것보다 생산 능력을 키워서 미래 이익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자본 배분이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단기적으로는 주주 환원이 줄어서 악재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펀더멘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방산주에 대한 결론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새로 진입하지는 말라. 이미 쉬운 돈은 다 벌었고 이제는 신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강력한 신호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2026 전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말이죠. 분석가는 바벨 전략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양 끝에 무게를 두는 역기처럼 한쪽에는 소수의 AI 기술주를 담아서 시장의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을 놓치지 말고 네, 다른 한쪽에는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우량 가치주를 담아서 균형을 맞추라는 조언입니다. 이건 마치 운전할 때 한 발은 엑셀에 다른 한 발은 브레이크 근처에 두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양쪽 모두에 대비하라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AI 랠리가 과열된다 싶으면 기술주에서 이익을 실현해서 가치주로 옮겨놓고 반대로 시장이 급락하면 가치주가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주는 동안 싸진 기술주를 저가에 매수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 즉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지도 모를 상황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았나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모두가 아는 것, 바로 지나치게 높아진 AI 주식의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의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려면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성장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5월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되고 봄부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이었던 USMCA의 재업 상화를 시작으로 중국, EU와의 무역 전장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시장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숨은 위험도 몇 가지 지적했죠.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지난 15년간 규제를 피해 급성장한 3호 신용시장입니다. 최근 이 시장에 속한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둔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엔화 약세가 통제 불능 상태로 가속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자, 그럼 위험 요인까지 다 살펴봤으니 이제 가장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죠. 분석가가 직접 꼽은 5개의 유망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바벨 전략의 양쪽 끝을 채울 수 있는 흥미로운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는 SLB. 과거에 슐룸버거로 알려졌던 세계 최대의 에너지 서비스 기업입니다. 슐룸버거. 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거의 방치됐던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는데 이 SLB의 기술과 장비가 필수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숨겨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종목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식품 기업 몬델리즈입니다. 오레오 과자로 유명한 곳이죠. 맞습니다. 분석가는 몬델리즈를 현재 25%나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5성급 주식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다른 미국 식품 기업들과 달리 전체 매출의 약 40%가 신흥시장에서 나온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신흥시장 노출이 크군요. 네, 신흥시장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지만 개별 국가의 리스크가 부담스러울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3.6%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까지 제공하는 안정적인 가치주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조금 낯선데요. 얼라이언트 에너지라는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유틸리티는 보통 재미없는 주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붐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모든 유틸리티 기업이 수혜를 보지만 얼라이언트 에너지는 특히 그 수혜를 실질적인 성장 계획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유틸리티의 안정성과 AI 테마의 성장성을 동시에 가진 종목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정말 의외의 선택입니다. 옴니콤 그룹 광고 대행사잖아요. 보통 AI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히는 분야 중 하나인데 이걸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는 게 아주 신선합니다. 어떤 역발상 논리가 있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시장은 AI가 광고 같은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파괴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옴니콤 주가를 과도하게 떨어뜨렸다고 분석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AI로 인해 마케팅은 더 복잡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변할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옴니콤처럼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대행사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시장의 오해를 이용한 투자 기회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앞선 종목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변동성이 아주 큰 리튬 생산업체 엘버말입니다. 네, 이 종목은 바벨 전략의 투기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엘버말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리튬 광산 두 곳을 소유한 기업이에요. 네. 최근 몇 년간 전기차 수요 둔화와 리튬 가격 폭락으로 주가가 정말 처참하게 하락했죠. 하지만 분석가는 장기적인 그림, 즉 2030년까지 전 세계 신차의 3분의 2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라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국 리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때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엘버말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아이디어죠. 오늘 분석을 관통하는 하나의 헤드라인에서 시작해서 거시경제, 기업 실적, 지정학을 거쳐 2026년을 겨냥한 구체적인 5개 추천 종목까지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분석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꼽자면 역시 극소수의 AI 기업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기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는 분명 엄청난 집중의 위험이지만 동시에 분석가가 옴니콤 같은 종목을 찾아냈듯이 AI라는 거대한 빛에 가려진 소외된 영역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헤드라인 너머의 근본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저도 아주 인상적인 문장을 봤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알파벳 이 단 3개의 기업을 제외하면 미국 시장 전체는 할인된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적정 가치에 거래되고 있다. 이 분석을 듣고 나니 오늘 당신께 마지막으로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시장 전체의 건강 상태가 이처럼 소수의 AI 거인들 어깨에 위태롭게 올라서 있다면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존재하는 집중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오직 이 하나의 테마에 가해지는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어떤 다른 가능성들을 고민해 보시겠습니까?